저는 김순덕입니다. 올해 73이 되었네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을 겪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솔직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면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알람이 필요 없었죠. 곤히 잠든 아들 해철이, 며느리 진이,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 건우를 위해 따뜻한 아침밥을 준비하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갓 지은 밥 냄새,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소리, 노릇하게 구워지는 생선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면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저는 오롯이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그 아이들이 잘 자라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삶의 유일한 기쁨이자 목표였죠. 특히 아들 해철이와 결혼한 며느리 진이는 제게 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친딸보다 더 살갑게 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가 시어머니로서 불편하게 하지는 않을까? 늘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제가 차린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 찌개 진짜 맛있네. 해철이가 말할 때 진이가 어머님 덕분에 아침 든든하게 먹고 가요 하고 웃을 때, 그리고 우리 건우가 작은 손으로 숟가락질하며 밥을 먹을 때, 그 순간들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제 존재의 이유였죠. 집안 구석구석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집, 제철 음식으로 채워진 냉장고, 식구들이 입을 옷가지들까지 모두 제 사랑과 헌신으로 채워진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만 볼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제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엄마이자 할머니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희 집은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요. 저 역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미묘하게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균열들이 생겨나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그때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죠.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틈 사이로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부터 진이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예전과는 다른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진이야, 오늘 아침은 내가 좋아하는 나물 무쳤어. 예전 같으면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고 환하게 웃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저 네 하고 짧게 대답하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대꾸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건우 생활에 대해 물어보면 네, 잘 지내요 하고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젊은 애들이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미묘한 거리감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식탁에서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진이는 저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은 자꾸만 서운함과 불안함으로 채워졌지만 애써 괜찮은 척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서운한 티를 내면 힘들게 꾸려온 이 평화가 깨질까봐 두려웠거든요. 저는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면 며느리의 마음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더 정성껏 준비했고 집안일은 더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손주 건우에게는 더없이 자상한 할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이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으면서
아들 해철이와는 속닥이며 웃는 모습을 볼 때면 그래, 너희들이 사이 좋으면 되지라고 위로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진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식탁 위에 놓인 진이의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습관처럼 순간 눈길이 갔는데 거기에는 아들 해철이와 진이가 주고받은 메시지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참아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눈은 그 메시지에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진이의 휴대폰에 저장된 것은 저의 전화번호였습니다. 그런데 저장된 이름이 쫑, 쫑. 그 글자가 제 눈에 들어온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휴대폰에 저장된 나의 이름이 쫑이라니요?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 처음에는 그저 젊은 사람들이 쓰는 애칭 같은 건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애써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설마 저를 두고 하는 말일 리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제 며느리가 설마 저에게 그런 못된 마음을 품었을 리 없다고.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쫑이라는 단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부정적이고 조롱하여 부르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심장은 불안감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를 비하하는 별명 같은 걸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에게 무슨 불만이 쌓였던 걸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새도록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쫑이라는 글자가 어른거렸고 귀를 막아도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진이는 방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진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젊은 세대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려니 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귀를 의심하게 하는 단어가 들려왔습니다. 아,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쫑 때문에 미치겠어. 쫑? 진이가 지금 쫑이라고 말한 건가?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며느리 진이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에 제 심장은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 몰라. 가정부보다 싸게 부려먹는 종 있잖아. 말 잘 안 듣는 강아지. 종이, 집의 종이. 이 집 종이라고. 강아지라고.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제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았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이 집의 종이었다니요? 제 며느리에게 저는 아주 싸게 부리는 가정부와 같은 존재였다니요?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몸 안에 모든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 진이는 저와의 관계를 이 집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없는 곳에서 친구와 통화하며 저를 쫑이라고 부르며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에게는 그저 집안일을 해주고 손주를 봐주는 가정부에 불과했던 겁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헌신했던 가족에게 저는 그저 하찮고 부려먹기 좋은 존재였던 겁니다. 제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인격체가 아니라 그저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쫑, 심지어 강아지였던 겁니다.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차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손주를 돌보며 기쁨을 찾았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그들에게는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을까요?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은 그들에게는 종이 주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였던 거예요. 제 사랑은 그들에게 짐이 아니라 그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서비스였을 것. 제 헌신은 귀찮음이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 없는 노동이었을까요?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헌신했던 가족에게, 특히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에게 이런 취급을 받고 있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전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김순덕, 너는 누구니? 너는 무엇을 원하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온 시간들. 이제는 멈춰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집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제 젊음과 땀방울이 스며 있는 집이었지만 더 이상 저에게는 행복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쫑이라는 단어가 맴도는 이 공간에서는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집을 내놓고 제가 평생 모아두었던 통장의 돈과 적금들을 모두 찾았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꽁꽁 묶어두었던 돈이었지만 이제는 그 돈이 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팔고 짐을 정리하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제가 할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마지막 짐을 챙기던 날 새벽, 저는 아무도 깨우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수십 년간 제 모든 것을 바쳤던 공간을 뒤로하고 돌아서는 발걸음은 무겁고 아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과 홀가분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약해질까봐, 눈물이라도 쏟아낼까봐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50년을 쏙 내놓고 살아왔던 하나뿐인 친구의 차를 얻어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남쪽 바다가 있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제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부산에서의 새로운 삶. 부산에 도착해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크고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오롯이 저만의 공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제 휴대폰의 유심을 꺼내 부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손 안에서 산산조각 나는 작은 칩을 보며 저는 지난 삶과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완성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서 연락이 올 일도 제가 그들에게 연락할 일도 없을 것이라는 스스로에게 하는 단호한 다짐이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삶은 낯설었지만 거짓말처럼 평화로웠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는 것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집을 나서 기장의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마주했습니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는 제 마음속 깊은 슬픔을 씻어주는 듯했고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붉은 해는 제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걸으며 저는 비로소 제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엄마, 좋은 할머니, 좋은 시어머니라는 이름표를 떼어내고 김순덕이라는 이름 석자로 온전히 서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파도에 발을 담그고 모래사장에 앉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제 안에 억눌렸던 진짜 김순덕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복지관과 주민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시쓰기와 수필쓰기 강좌였습니다. 난생 처음 펜을 들고
제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저는 제 안에 억눌렸던 감정들을 비로소 세상 밖으로 꺼낼 수 있었습니다. 쫑이라는 단어가 제게 안겨준 상처, 가족에게 받은 배신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까지 제 아픔과 슬픔, 그리고 희망이 글자 하나하나에 스며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글이 되고 그 글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저는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글을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고 글쓰기라는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면서 제 삶은 다시금 빛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고등학교 시절에 잠깐 가졌던 작가의 꿈이 있었지. 아내로서, 엄마로서, 시어머니로서 살면서 제가 갖고 있던 꿈마저 기억 못한 저를 마음껏 위로하고 그리고 작가로서의 삶은 제게 새로운 의미와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종이 아닌 제 삶의 주체로서 당당히 서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딸에게서 가끔씩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부부 사이도 나빠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나빠지니 사업도 같이 기울고 가정생활도 제가 있을 때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 해철이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전에도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낯선 번호, 부산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은 받지 않지만 이날은 이상하게 이 전화는 받게 되었어요.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 부산에 내려와서 공중전화를 한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어머니,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제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해철아, 이제 엄마는 너희 집의 쫑이 아니란다. 너희가 나를 종으로 생각했던 그 순간 부모 자식으로서 우리의 관계는 이미 끝이 났어. 아들은 제 말을 듣고 충격받은 듯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엄마의 삶을 살아야 해. 너희의 어려움은 너희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문제란다. 내가 너희를 키우고 보살펴야 할 의무는 끝났어. 너희도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의 슬픔과 분노, 그리고 단호함이 뒤섞여 차갑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제게 매달리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렴.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줘요. 제발. 제가 살고 있는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반가움에 당장 나가서 아들과 며느리를 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파트 현관문을 다시 한번 쾅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쾅 소리가 마치 저의 마음을 쾅 닫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돌려보냈습니다.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렸는지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자식을 매몰차게 돌려보낸 어미의 마음이 어찌 편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를 위한, 그리고 어쩌면 그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쫑 한 글자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어요. 상처였지만 동시에 선물이었던 거죠. 73년 만에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너무 많이 희생하고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당신 자신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쫑이라는 한 글자가 제게 준 것은 상처였지만 동시에 깨달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닌 온전한 한 사람으로 살아갈 권리.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73세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을 당신답게 살아가세요.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께 따뜻한 격려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재밌고 새로운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